네, 어서 오세요. 러시아에 대한 편견 뽀개기 2편입니다. 앞선 영상 제3 로마 주제에 관한 게 뒷정리가 좀 덜 됐어요. 예,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세기까지 제3 로마라고 하는 신화를 만든 이들은 서방 세계다. 러시아가 아니었다. 1875년 이후 제3 로마의 개념이 다시 떠올랐을 때 당시에 낭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3 로마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실행할 게 아니라 경직된 동구와 계산적인 서구로부터 보다 더 중재적이고 부드러운 세계를 구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평화를 지향한다 그 말이에요. 제3 로마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3 로마는 러시아의 실제지만은 실제 맞잖아요. 그죠? 러시아만이 로마 제국을 이었다. 실제지만 러시아는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제3 로마 제국을 위한 정치를 한 적도 없어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단지 제3 로마 비잔틴을 통해서 서구 세계의 그 자본주의적 가치 그로부터 스스로 구분하고 싶어 했다. 이게 이제 베리자예프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물며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오랜 군사 독재하고 함께하면서 친미 노선을 끝없이 걸어왔던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거. 이 교회를 이스탄불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터키에다가. 근데 스스로 잘난 척을 했어요. 그리스 정교회는요. 지들이 정교회 교황청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모스크바 러시아 정교회가 제3 로마 제국주의라고 끝없이 비난을 가해왔습니다. 모스크바 공식 주보 어디에도 제3 로마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미 사라져갖고 모든 권위와 예식과 주권을 교회의 주권을 모스크바에게 넘겨줬으면 존중해줘야 되잖아. 나라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진 주제에 그리스 정교회라 그래놓고 교회는 이스탄불에 갔다나. 그리고 총대주교 바르톨로미오 누구 어디 살아? 키예프에 살잖아. 이 쓰레기 같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거야 지금. 2004년에 암브로시오스 한국 정교회 대주교가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총대주교청이 세계 총대주교청으로서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뭘 언제 해왔는데. 그것은 세 번째 로마라는 짜리의 사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이 세계 총대주교청의 결정과 행동에 반대하는 것은 세 번째 로마가 되려는 그들의 열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배경을 잘 모르실 거예요. 세계 총대주교회라고 하는 것은 2014년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고 나서 그리스 주교청이라고 하는 허망된 주교청이 자기들 스스로 자칭한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청이 1054년에 스스로 자기가 교황청이라고 자칭한 것처럼 그리스 정교회 권위도 없는 그리스 정교회를 자기들이 세계 총대주교청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불렀다고. 게다가 이스탄불의 이 그리스 정교회가 말이야. 미국의 사주를 받아갖고 이 교황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는 말이에요. 정교회 주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분열하면 분명히 전쟁 난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스크바에서.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모스크바 정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뭔 소리야? 이미 키예프 정교회는 모스크바 정교회 소속 아니에요. 그 소속을 2018년에 분리시켜버렸다고. 그래갖고 정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게 바로 이스탄불의 그리스 정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 한국 정교회 이 대주교가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같은 대학 대선배 교수로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 정치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정교회 바른 길만 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탄불 정교회가 말이에요. 볼셰비키 혁명이 벌어지니까 모스크바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 그 러시아 정교회를 자기네가 대신 가져가려고 그랬다고? 이제는 선을 훌쩍 넘어갔고 세계 정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러잖아. 2014년에 바르톨레메오 1세 이스탄불 그리스 총대주교가 세계 총대주교를 자청했고 2018년 나토랑 협력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소속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러시아에서 분리시켜버렸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종교 정치를 하면서 무슨 인터뷰를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십니까? 에? 자신의 종교일에나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에? 주교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나폴레옹은요, 러시아를 근대화시킨 피오트르 대제 조롱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가 코르시카 촌놈인 만큼 문화적 넓이가 넓지 못해요. 정치 이런 건 참 잘하죠. 하지만은 문화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러시아인을 야만인이라고 차별했습니다. 러시아 사람 피부를 벗겨보면 타타르인이 나온다 그랬어. 중국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1807년 러시아와 그 평화 조약을 맺잖아. 틸시 조약 맺잖아. 그 다음에 이제 허겁지겁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을 딱 자제를 했다고요. 러시아랑 그 휴전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1812년 러시아 다시 침략하려고 그럴 때 다시 러시아 비난에 들어가죠. 러시아가 세상 전체를 지배하려 한다. 선전선동을 했다고요. 러시아 침공해서 들어갔을 때 러시아 도시들을 보고 탄성을 질렀잖아. 너무나 아름답다고. 직접 보고 나면 그래놓고 왜 보지도 않고 러시아는 야만이다 이따위 얘기를 해왔냐고. 이 편견에 휩싸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라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친 거예요.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은요, 러시아 침략의 정당성을 우크라이나에서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코사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반짜르 친 나폴레옹이라고 소문을 믿었다고요. 게다가 러시아 침공할 때 큰 목적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차지하는 거고 또 거기서 병참도 얻으려고 그랬다고. 엉터리 같은 생각이었죠.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땅이 돼버렸잖아. 1654년 이후부터. 그걸 뺏으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돼. 우크라이나에 반 러시아 정서가 많다 이 말이지. 반 차르 정서가 있다 이거지. 있긴 있었어요. 대지주들이 좀 갖고 있었고 그들 밑에서 일하는 농노들이 반 정도, 코사크족의 반 정도는 반 차르 정서를 갖고 있었지. 얘네들이 자기를 지원해 줄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다고요. 하지만 코사크 대다수는 러시아 군대에 붙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편을 잘 모르고 쳐들어가면요. 지가 당한다고요. 이 러시아에 대한 이런 무지 그리고 무시 이게 원정할 때 러시아 원정할 때 병참선도 고려하지 않았고 군대도 급박하게 모으느라고 훈련도 못 시켰잖아. 걔네들을 60만 명이나 데리고 45만 명인가 뭐 추가적으로 60만 명이나 데리고 들어갔잖아. 날씨는 그래도 고려해서 여름에 들어갔어요. 여름에. 근데 그것마저도 예측을 잘못했지. 러시아에 대해서 승리는 20일이면 족하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떠난 게 나폴레옹이었다고요. 얼마나 러시아에 대해서 무지했으면 적고락성이가 돼버렸냐고요. 지금 러시아를 바라보는 미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의 이 왜곡된 정보 이거 뭐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나폴레옹의 이 허무맹랑한 무지가 말이에요. 당시 프랑스 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편협했다고요. 1797년 러시아 혐오에 푹 빠진 그 폴란드 장군 소콜리스키라고 있어. 얘가 파리에 건너와가지고 러시아를 근대화시킨 피오트르 대제에 대해서 소설을 하나 썼어. 피오트르 대제의 유언장이라고. 배꼽 잡았지 사람들이. 피오트르 대제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거는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내용이 허풍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읽고 버려졌어요.
1797년에 써놨다고. 이 폴란드에서는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거짓말이 진실처럼 돌아다녔다고. 위험한 짓거리를 한 거죠. 뭐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공상과학 소설이 미국과 한국에서만은 진실이라고. 그러다가 나폴레옹처럼 박살나버린다고요. 당시 그 나폴레옹 그 외무부의 정치과라고 있죠. 디비전 폴리틱이라고 있습니다. 또 역사과도 있어요. 디비전 히스토릭. 이 두 부서를 통해 갖고 러시아 멸망을 위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이를테면 1808년 외무부 정치과에서 뭐라고 플랜을 짰냐 하면 폴란드를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연장시켜라.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합병이 필요하다. 그곳에 나폴레오니드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러시아를 극동 황무지로 몰아낼 수 있다. 문명인 모두가 나폴레옹 황제 주권 밑에 놓일 수 있다. 과연 누가 제국주의자고 누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걷다 대고 지금 피오트르 대제가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유언장을 남겼다고? 누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려는데? 하는 짓거리가 미국과 똑같죠, 그죠? 예. 나폴레옹의 그 직속 외무부 역사관은 말이에요. 러시아에 대한 나폴레옹의 편견을 더욱더 부채질했습니다. 원래가 제국 그 정부 내각이라고 하는 게 하원도 없고요. 입법부인 상원하고 비서실 밑에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있다 이 말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폴레옹한테. 그렇잖아, 나폴레옹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러시아에. 계속 편견을 부채질했다고. 1812년 러시아 공약이 이제 다가오잖아. 러시아 쳐들어가려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나폴레옹이 옛날 소설을 그냥 갖고 왔어. 피오트르 대제의 유언장이라 그러면서 외무부 역사과 서적 안에 끼워 넣으라고 직접 지시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도대체 그 유언장이 뭐길래 그 소설, 허무맹랑한 공상소설 같은 걸 갖다가 그렇게 공식 서적에다가 끼워 넣으라 그랬을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폴란드 장군이 쓴 소설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14개 항목이에요. 러시아의 유럽의 제도와 관심을 심는 데 차질 없게 하라. 그리하여 이권을 이용하든 자선을 이용하든 무슨 방법을 쓰든 유럽의 왕실 특히 지식계에 침투하라. 2번 러시아 국가를 영구 전쟁 상태로 유지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군대가 움직이도록 한다. 3번 갖은 방법을 통해 북으로는 발트 해안을 공략하고 남으로는 흑해로 간다. 4번 스웨덴에 대한 영국, 덴마크, 브란덴부르크의 질투를 유발한다. 우리가 스웨덴을 정복하는 데 있어 저 국가들이 방치하도록 한다. 5번째, 오스트리아가 터키를 유럽에서 쫓아내게 만든다. 이를 핑계로 군대를 배치하여 콘스탄티노플까지 쳐들어간다. 6번, 폴란드에 혼란을 유발하고 각 영지에 들어가 왕들의 선거에 관여한다.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결국은 복속시킨다. 7번째, 영국과 긴밀한 동맹을 맺으라. 특히 무역협정을 통해 동맹을 맺으면 발트해와 흑해에 대한 우리 러시아의 해상권에 매우 유리하다. 8번째, 인도와의 교역은 세계의 교역이라는 점을 진실로 삼으라. 유럽의 주권자가 된다. 연이어 페르시아의 전쟁을 일으켜 페르시아만으로 진출하고 레반트 무역로로 시리아를 재건한다. 9번째,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유럽 국가의 충돌에 모두 관여한다. 특히 독일에 관여한다. 10번째, 오스트리아와 친교하여 강대국임을 칭송한다. 쓸데없는 전쟁에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 서서히 힘을 약화시킨 다음 가끔 참전도에서 도움도 주라. 오스트리아를 유럽의 적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비밀스럽게 유도한다. 특히 독일의 적으로 만들라. 11번째, 러시아 왕자들을 독일 공주들과 혼인시켜라. 왕실 간의 연대를 이루고 이익을 합친다. 12번째, 종파적이고 무질서한 그리스의 종교가 흥해 헝가리와 터키, 폴란드 남부까지 퍼져 있다. 이들을 은근히 합치고 보호자로 자처하여 교회법을 한데 묶는다. 이리하면 터키와 폴란드가 러시아에 종속된다.
13번째, 비밀스럽고 용의주도하게 베르사유와 비엔나 왕실에 침투한다. 러시아는 더 이상 아무런 욕망이 없이 동방의 제국으로 만족할 테니까 각 왕실은 나머지 세 개를 가지라고 각각 제안한다. 이들은 이 제안을 믿을 것이다. 두 왕실은 원래부터 적대해 왔으니만큼 의심 없이 서로 죽을 만큼 싸울 것이다. 전 유럽이 두 왕실의 이익에 맞추어 충돌할 것이다. 14번째, 각자가 러시아의 도움을 청할 때 러시아는 이들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피난민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로 넘쳐날 텐데 이들을 끌어다가 시베리아를 채운다. 나머지 유럽은 러시아에 종속시킨다.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에요. 에?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적대하니까 일본을 정복하라 이래버리는 거야.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에? 세상 만사에 말이야. 세상의 주변 국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가 있어. 갈등이 일어나면 무조건 정복하라는 거야. 이런 유언장을 말이요. 나폴레옹이 수정해서 작성했던 그 역사과에서 루시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작성했던 지적 능력에 의심이 들 정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누구도 이런 유언장을 믿지를 못하죠. 이게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직접 가지고 왔대잖아요. 내용을 코사크 우크라이나 역사 보고서에 끼워 넣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잖아요. 나폴레옹이. 1863년에는 아예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거는 나폴레옹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전에 폴란드 장군을 다 수정해서 썼겠죠. 이 피어트르 대제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황실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어느 도서관이나 문서고에서 발견된 바 없습니다. 원본도 없고 카피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유언장에 들어가 있다는 그 외무부 역사과 보고서도 1812년 나폴레옹 도서관에 단 한 권만 존재했어요. 1812년 나폴레옹의 원정대를 떠오르니까 이 책을 출간을 해버렸어. 매우 재밌거든요. 출간돼가지고 많이 팔렸다고. 그래갖고 프랑스 사람들 머리를 다시 세뇌시키죠. 정상적인 뇌가 아니니까 프랑스의 대중들이 지금 전쟁 중 아니에요. 전쟁 중인데 정상적으로 뇌가 돌아가겠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러시아를 얕잡아 보면서 이 정도 왜곡해도 괜찮다라고 믿은 거예요, 다들. 특히나 전쟁 중이니까 러시아에 대한 모든 왜곡이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이라고 세뇌가 되는 거지, 프랑스 사람들한테. 하지만 이 책을 출간했던 샤를 루이 르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 말했듯이 너무 선을 지나쳐갖고 원정에 앞서서 다른 나라와 군사적인 외교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를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군사적인 실패만 말하지만 우리 당시 외교는 처참한 실수를 했다는 거지. 터키하고 스웨덴한테 남북으로 전쟁을 일으켜 주었으면 모스크바 원정이 보다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야. 그만큼 러시아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가요, 러시아 혐오 정서를 타고 영국으로 수출까지 됐습니다. 물론 뭐 생각 없는 대중한테는 깔깔깔 재밌는, 가장 간단하고 바보스러운 선전이 가장 잘 먹히는 법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이 사기 문건이 워터루 전쟁 후에 영국 여론을 물들여 버렸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17년 이걸 피어트르 대제 유언장이랍시고 영국 정치계에 소개했다고. 역사학계도 영향을 끼쳐요. 이 영국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라 그러면 출처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믿어버려. 로버트 윌슨이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농민은 프랑스 농민보다 더 풍요롭게 산다. 러시아를 5번인가 갔었거든요. 러시아 군대 앞에 옵저버로 일을 했어요. 러시아는 야만이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문명화되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 러시아가 근대화 문명화된다면 더욱더 문명화된다면 러시아가 인도로 남진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할 것이며 동유럽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했다. 하여간 야만이라 그래도 나쁘고 문명화된 러시아라 그래도 나빠요. 이래도 저래도 다 나쁜 거예요. 응?
러시아가 언제 인도로 남진하고 언제 콘스탄티노플 들어가고 언제 동료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러시아 보고. 상대를 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적에 대하여 더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무시를 했다고. 나폴레옹이든 영국 정부든 러시아에 대한 판단 자체가 허상 공상 소설 무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놈들의 말은 들을 것도 없고 이놈들의 행동은 예견도 어려울 정도예요. 단지 러시아에 적대하면 모든 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200년 전만의 일이냐? 전혀 아니올시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2007년에 G8 모임에 러시아 푸틴이 왔잖아. 근데 2007년에는 이미 러시아 푸틴이 서방 세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 근데 말이야. 고작 3주 전에 대통령이 당선된 프랑스의 사르코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7년 6월 8일 푸틴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솔직히 말하는데 체첸에서 사람 죽은 거하고 러시아 방송기자 암살한 거하고 동성애법 만들지 않은 거 러시아의 정치가 아주 저는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시건방을 떨어버렸다고 이 새끼가. 푸틴이 그 말 그냥 묵묵히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 신문에 따르면 푸틴은 고개를 천천히 들면서 말 다 했냐 이러면서 두 손을 가까이 대다가 다시 크게 벌리면서 너희 나라는 요만하잖아.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그따위로 계속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나한테 아작난다 너. 그랬단 말이야. I'll crush you라 그랬단 말이야. 사르코지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다마장에서 나가가지고 연달아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횡설수설했다고. 프랑스 방송이 사르코지가 그 푸틴이랑 보드카 마셔갖고 애가 맛이 갔다고 비꼬 왔지만은 푸틴이나 사르코지나 술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렇게 건방지게 까불었다 그 말이에요. 어?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922년 파리의 우크라이나 협회 사무국장 엘리 보르차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실제로 보니까 샤를 르슈일의 그 유언장이라고 하는 책은 나폴레옹 생각이었다. 원래 그렇게 쓰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의도를 갖고 썼는데 앞뒤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출신이니까 러시아를 얼마나 싫어해. 엘리 보르창. 이 반 러시아 인사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러시아에 대한 갖은 중상모략과 더불어서 피오트르 대제의 유언장이 말이야. 1985년 그 일리노이 대학 교수 있잖아. 북일리노이 대학 레시스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하기 위한 사기 외교술로 쓰인 것이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거짓이고 사기고 왜곡 문서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머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해. 믿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가 제국주의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가 공국에서 민족국가로 발전하고 민족국가에서 제국으로 발전할 때까지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인접국가 충돌을 벌이지 않습니까? 다 충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충돌을 핑계로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런 정신분열증이 세상에 어딨어. 이 정신분열증은 미국에서 나타났죠. 1992년 소련이 붕괴하니까 지구상의 미국의 라이벌은 이제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만들지 않겠다. 이러면서 월포이츠 선언을 해버리잖아. 세계 제국주의 선언. 인류 역사에서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92년 월포이츠 선언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 놓고 나서 이 미국이며 영국이며 프랑스며 독일까지 러시아 제국 성립부터 러시아가 팽창을 지향했고 제국주의를 해왔다고 끝없이 거짓말을 해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 러시아 푸틴을 피오트르 대제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뭐 러시아에 대한 어떤 사랑과 헌신, 뭐 국력 증진했다, 뭐 이런 거는 뭐 서로 같다고 볼 수 있죠. 전 개인적으로는 여러 면에 달랐죠. 푸틴은 이제 탈서방하려고 그러고요. 피터는 계속 친서방을 고수했고요. 푸틴이 인내심이 너무 많다면 피터는 인내심이 없었다고.
일단 신체부터 달라요. 푸틴이 174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피오르스 대제는 30cm가 더 커. 2m 3cm였다고. 이 도널드 트럼프처럼 외모가 매우 강하죠. 독재자를 연상시키죠. 약간의 간질병도 있어갖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알코올 중독이잖아 또.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 뭔가 강요하게 보여.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겉모습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피오르트 대제가. 하지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푸틴보다 훨씬 더 과감했어요. 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18세기 러시아를 부강하게 만들고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방어전쟁으로 영토도 넓혔고 러시아한테는 부족한 게 없었다고. 누굴 쳐들어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이 피오트르 대제의 그 친서방 정책이 가진 자원을 더욱더 근대화시키려고 그랬을 뿐이지 누굴 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유럽 국가한테 피터 대제는 질투를 유발했고요. 농촌 국가였으면 참으로 좋겠는 러시아를 근대화시켜버리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러시아 서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두려워하면서도 질투하고 겉으로는 후진 문명국이라고 조롱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유럽 사회에서 인종주의 발언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미국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네 국력이 스스로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느끼니까 열등감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당시 서유럽 사람들의 그 조롱 비난이 바로 자기네들의 열등감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피오트르 대제는요. 당시 많은 러시아인이 젊은 시절 영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고. 그래서 피오트르 대제도 연수 떠났어요. 영국으로. 그랬는데 영국 정부가 피오트르 대제를 죽이고 피오트르 대제랑 좀 닮은 사람을 대체했다. 이런 소문을 만들 정도로 너무너무 친유럽 정책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러시아 전통과 아주 벗어나서 너무 유럽적인 정책을 쓰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다고요. 2007년 이전 푸틴하고 똑같죠. 원래 로마노프 가문이 원래 그래요. 바이킹 피가 다른 가문보다 너무 약하게 섞여 있고 독일 피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유럽 피가 많다고. 그래서 이전의 그 루리크 왕조와 달리 너무너무 서유럽을 좋아해. 1600년대부터 로마노프 왕조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피오트르 대제도 유럽통이니까 서유럽을 모델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서유럽에 절대 한치의 진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제국주의야. 1721년 러시아가 제국을 선언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각에서 동방의 황제라고 인장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랬을 때 피오트르 대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해버렸죠. 12월 6일 제국 인장 만들 때 인장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건 공식이에요. 피터 1세 신의 은총으로 모든 러시아의 왕이자 통치자 이렇게 인장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바깥으로 결코 나가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러시아의 전통이에요. 일국주의라고 하는 거. 무슨 제국주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러시아 통치자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바깥으로 힘을 뻗쳐본 적이 없어요. 거의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는 스타일로 정치를 했다고. 러시아가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했다. 무조건 상대가 권유하고 원해서 그랬던 것이고 함께 했고 그렇게 한 거지 단독으로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한 적이 없다고요. 트로츠키하고 레닌은 유대피가 섞여 있잖아요. 소련이라는 국가 이름을 지을 때 소련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라시아 연방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 이 소련의 국가 명칭을. 스탈린이 막았지. 그거 안 되고 유라시아 연방이라는 소리가 제국주의 냄새가 너무 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십시오. 그랬다고? 그 많은 학자들이 말이야. 공산주의와 러시아의 전통 문화가 약간 비슷하다. 은근히 공산주의 이러면 그게 아니라 러시아 전통 문화는 스탈린주의랑 유사해요. 조지아 출신이든 뭐든 간에.
공산주의와 러시아 전통 문화가 같은 게 아니라고. 스탈린주의와 아주 비슷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란다. 러시아 전통 문화가. 따라서 동부 유럽 전체를 통치한다든가 유라시아를 통치하겠다든가 이런 생각은 트로츠키나 레닌 말고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스탈린은 정확하게 반대했고, 게다가 이 공상적으로 제국주의를 생각한 건 딱 7년 동안만 그랬어. 소련 역사상. 스탈린은 아예 동유럽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제가 다 영상 설명드렸죠. 아직도 뇌가 썩어버린 인간들이 스탈린이 동유럽, 베트남, 중국, 북한 공산화에 관여했다고 뻥을 계속 친다고. 도움을 줬을 뿐이지 남의 나라 내정에 정치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소련은, 스탈린은. 트로츠키는 관여했겠지, 레닌도 관여했겠고, 하지만 스탈린은 그런 적 없습니다. 크루시초프도 그랬고요. 브레즈네프도 그랬습니다. 안드로포프도 그랬습니다. 푸틴도 그렇습니다. 그 전통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일국주의라서 그래. 원래가 정신 상태가. 무슨 제국주의야. 제국주의는 서유럽이 그랬죠. 지구상의 주변국과 갈등을 겪지 않은 나라가 있어. 침략전쟁 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 하물며 누굴 쳐들어갈 여건도 안 되는 한반도도, 고려, 고구려, 하물며 조선도 침략전쟁을 했다고. 조선이 했나? 북방 같은 거 좀 했잖아요. 침략전쟁 아니겠구나 참. 근데 러시아는 그런 침략전쟁을 사례를 찾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13세기 독일 기사단이 북부에서 십자군 전쟁했잖아요. 러시아로 쳐들어왔잖아. 그 당시 몽고 지배하에 있었거든. 몽고 지배자들이 없으니까 마음껏 서북부 러시아를 유린했다고요. 독일 기사단이 러시아 침공한 다음부터 꾸준히 모스크바, 키예프, 모스크바, 러시아와 갈등을 벌인 나라가 독일 기사단이 뒤를 받쳐주는 가톨릭이었다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였다고요. 이놈들이야말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을 뚫으려고 그랬죠. 제국주의다 그런다면 카톨릭 폴란드, 리투아니아지 모스크바는 아니었다고. 어디 역사를 다 뒤집으려고 그래요. 이 러시아 국경선에서 충돌 관계가 생겨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만 이쪽이 항상 먼저 침략했고 공격해왔지. 러시아는 항상 방어적이었고. 큰 전쟁 말하는 거예요. 작은 전투야 공격할 수 있죠 물론.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코너에 몰라고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만과 항상 동맹을 맺었지. 러시아는 외로웠습니다. 이 리투아니아는 1368년, 1370년, 1372년 모스크바를 공격했죠. 1610년, 1612년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계속 러시아를 침략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먹겠다고. 흑해 가는 길을 뚫겠다고. 이거는 폴란드의 오랜 염원이라 이 말이에요. 1654년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포갑적으로 그 키예프 지역을 박살을 내니까 이 코사크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도움을 청했잖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막아달라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군대를 물리쳐줬잖아요. 그 감사함도 모르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까불면 되겠어요? 응? 스웨덴하고 폴란드, 리투아니아하고 갈등을 피해서 영토를 동쪽으로만 늘렸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서부 쪽으로 늘리질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는 전례적으로 슬라브 땅이었잖아요. 흑해는 부동항이고 러시아의 중요한 해상길이고 침략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를 합방하려고 했던 나라는 폴란드였어요. 남의 나라 뺏으려고 그랬다고 폴란드가. 리투아니아는 이제 정교회로 계속 변해갔기 때문에 서서히 러시아 땅으로 넘어왔고 침략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북해 러시아 항로를 막고 덴마크, 노르웨이, 작센, 우크라이나마저 정복하려고 했던 게 스웨덴이라고. 그 스웨덴을 물리쳐준 게 러시아라고요. 우크라이나를 또 먹으려고 했던
오스만도 물리쳐준 게 러시아라고. 뭐가 제국주의라는 거야. 오스만과 러시아 사이에 그 유언장의 내용처럼 갖은 모략을 부린 건 스웨덴이었어요. 스웨덴의 칼 12세가 그 짓을 했다고. 친러시아 터키를 갖다가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랬고, 터키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였고, 폴란드 내정에 간섭했고, 끝없이 러시아 땅을 노렸습니다. 스웨덴이. 이게 18세기 초반부터 그랬는데요. 피터 대제가 없었다면은 지금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모두 스웨덴 땅이 돼버렸을 거라고. 독일은 뭐 좀 밑으로 빠지겠지만 최소한 작센 땅은 없다고. 이 덴마크, 우크라이나, 독일 이 새끼들이 러시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어? 스웨덴 제국주의의 역사를 보라고. 지네 다 먹으려고 그랬잖아. 또 다 먹었고. 그걸 다 러시아가 방어해 준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서유럽 러시아가 방어해 준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딨냐고요. 남쪽으로 가보자고. 1568년, 1678년 오스만 터키가 우크라이나 코사크 몰래 꼬셔갖고 우크라이나 처먹으려고 러시아랑 계속 전쟁을 일으켰지. 프랑스는 막 서로 싸우라고 막 부추겼고, 항상 오스만 터키가 먼저 러시아를 침략했다고. 이 프랑스도 막아줄 테니까 러시아 침략하라 그랬다. 러시아로서는 흑해하고 우크라이나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방어 전쟁만 했다고 남쪽으로. 1676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합쳐갖고 오스만 군대를 밀어내요. 드니에프르강 너머로 밀어냈다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라 그랬어. 그리고 지네는 러시아로 더 들어갔다고. 무슨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했다는 거야. 러시아는 콘스탄티노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생 거짓말을 550년 동안 하고 있다고 얘가. 얘네들 이 서구가 교황청을 포함해서. 제3로마 제국인이 뭐니 하면서 19세기까지도요. 오스만 터키가 러시아 전쟁을 유발했지 러시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짜르 알렉산더 2세가 1878년 터키 군대를 물리쳤잖아. 콘스탄티노플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서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야, 니네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 그런 다음에 러시아 군대를 뒤로 물려갖고 모스크바로 그냥 건너가 버렸다고. 생페테르스부르크로. 눈앞에서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문 앞에서 미련 없이 물러난 게 러시아 군대였다고. 20세기 초에 발칸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막 벌어지죠. 오스만 터키가 쇠약해졌잖아. 이 독립전쟁으로 땅을 많이 뺏기잖아요. 터키가.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땅도 얻어가고. 그때 러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싸움에 숟가락을 전혀 얹은 적이 없다고. 그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거의 망하고 있었잖아요. 진정 러시아가 콘스탄티노플을 원했다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원했다면 그때 쳐들어왔어야지. 안 쳐들어갔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스만으로부터 이제 발칸을 보호하려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합쳐갖고 터키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 러시아 영국 대사가 차르 알렉산더 2세를 찾아와서 펴트르 대제 유언장 그거 진짜 맞습니까? 그래서 짜르가 그랬어요. 아직도 이런 놈의 새끼들이 있네. 그럼 뭐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펴트르 대제의 유언장이라든가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한 모든 모욕과 말과 글은 환상이고 유령입니다. 그런 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콘스탄티노플을 취해요? 그럼 러시아는 망합니다. 이게 알렉산더 2세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다고요.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놈들한테 러시아는 무조건 공포스러운 몽골로이드 제국주의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지네가 제국주의를 펼 수가 있거든.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페르시아 아랍 폭동을 유발하려고 이 문건을 써먹었지.
펴트레 유언장이라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너희를 방어해야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침공하려고 그럴 때 그 핑계된 히틀러도 펴트르 대제 유언장을 써먹었다. 이 헛소리가 여전히 서구인들한테 먹힐 만큼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게 서구인들의 정서를 이루고 있다. 이 펴트르 대제 유언장이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빙글빙글 돌고 여론을 만들고 있을 때 1814년 영토 문제로 비엔나에서 한번 축제가 벌어지고 1818년 엑슬라샤펠 아헨에서 독일 아헨에서 모임이 열렸죠. 비엔나에서 아헨까지 5대 강국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패전국 프랑스까지 참여를 했죠. 이 두 모임 모두 로스차일드가 조직했죠. 로스차일드 돈으로 전쟁했던 영국의 웰링턴, 캐슬레이 얘네들도 참여했고요. 대표자로. 오스트리아 메트르니 수상도 로스차일드맨이라고. 로스차일드랑 관계없는 대표단은 러시아뿐이었어요. 러시아 차르 알렉산더 1세가요. 유럽에 더 이상 큰 전쟁이 없도록 하자 그러면서 유엔을 창설하자 그랬습니다. 1818년. 그리고 유엔 군도 창설하자. 미쳤어? 러시아를 유엔에 끼워넣게? 로스차일드와 영국 이걸 거부해버렸죠. 대신 유대인 해방법을 밀어붙였습니다. 1814 그 비엔나 협정에서 이미 유대인 해방법 하자 그랬다고. 확실히 구체화하고 도장을 다 찍자 그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하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유대인 해방법은 로스차일드 같은 은행한테는 염원 중에 염원이었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어요. 하지만 조금 두려우니까 한 40년 동안만 실험해보자 그랬다고. 그랬더니 빌레름 훔볼트 같은 이 정신머리 나간 철학자가 뭘 40년간 실험해봐. 그냥 해. 이랬습니다. 1818년 11월 1일 유대인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 잘못을 한 거는 기독교인이 이들을 거부하고 오해한 결과다. 원인도 제거할 겸 유대인들이 해방 조치를 잘 따르도록 긴 시간에 걸쳐 고쳐나가도록 하자. 이랬다고요? 유대인 문제의 핵심은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국민으로 데리고 있는 러시아 짜르 알렉산더 1세의 의향에 따라야 했다고. 그래서 알렉산더 1세는 동의했어요. 그래 유대인을 해방시키자. 응? 하지만 조건이 있다. 유대인들을 모두 자유롭게 만들려면 러시아 땅에서 유대인들도 러시아 정교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종을 해야 한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교육은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성경 읽기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이블 소사이어티. 이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짜르가 이스라엘 양떼들은 그리스도 신앙 안으로 합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1세가 조금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그해 겨울 1818년 겨울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아헨 모임에 참석한 모든 국가 외무부 대표들을 모아갖고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야 된다.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 로스차일드가 깜짝 놀라고 분노해버렸죠. 로스차일드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유대인 유화 정책을 피니까 이 영국의 나탄 로스차일드가 유럽 최초로 러시아에 채권을 팔았어요. 960루블짜리 굉장히 비싼 건데 러시아 채권을 350만 원치를 찍어갖고 러시아 정부에 대출을 해줬다. 근데 갑자기 짜르가 유대인 개정 프로젝트 하겠다면서 러시아의 유대 네트워크를 흔들어 놓을지 누가 알았냐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러시아 금융 장사를 결국은 못하게 만든다고. 이게 유럽 전역에 로스차일드 금융이 힘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개정을 해버리면 유럽 전역에 지금 유대인들을 가톨릭으로 개정시키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로스차일드가 분명히 뒤에서 움직였어요.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로스차일드가 각국 외무부를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 유대인 가톨릭 개정 프로젝트 혹은 정교회 개정 프로젝트 요거 잘 안 움직였습니다. 다 실행을 안 했어요. 러시아에서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성경 읽기 모임,
게다가 러시아에서도 성경 읽기 모임, 각지의 성경 그 읽기 모임에 지원자가 2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어떠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외무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도 성경 읽기 모임에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거꾸로 단 몇 년 지나가니까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유대 흐름이 있어.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다가 개종 당해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고요. 유대인한테 빚을 졌거나 유대인들이 매입한 땅에서 계약직 농업에 종사하던 러시아인들이 유대교로 많이 개종을 했다고. 이 물결이 거꾸로 흘렀단 말이에요. 러시아 정부가 봤을 때는 이거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1823년 러시아 내각이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립니다. 유대교 종파의 수장과 교사들은 군 복무에 강제 징집한다. 아니면 시베리아로 추방된다. 정교의 주민과 종파주의자들 사이의 교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지되어야 한다. 일이 막 꼬이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그 뿌리가 무너져 버리잖아. 이거 유대인들 어떻게든 막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1세가 유대 개종 프로젝트 일단 중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 주변에 빙글빙글 어떤 혁명가들이 돌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프로젝트를 파괴하려는 유대인들이 움직인 바 있다 이거죠. 안 움직일 리 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증거가 없다 그뿐이지. 러시아 정부는요 선교를 통한 유대인 동화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규제를 다시 펼쳐요. 이게 러시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근데 러시아로서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곡물 사업에 개입해서 이 러시아인들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곡물 사업에 대한 유대인들의 진입을 막고 농민들한테 술 팔고 여관에 묵게 하던 유대인들 이주시키고 그랬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이 모습을 제대로 보겠어요? 이제 막 금융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아놓으니까 향후 러시아 내부의 그 유대 자산가들하고 네트워크도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 대한 그 금융 침략이 불가능할 거라고 봤다고. 채권 장사도 어려워질 거 이런 거 당연했다 이 말이야. 로스차일드는 그래도 금융가 가문 아니에요. 인내심이 있잖아. 주식을 쥐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다고. 1825년 그 러시아 귀족들의 그 데카브리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짜르 체제를 폐기하고 민주공화주의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데카브리스트 운동이 시작됐을 때 굉장히 희망을 봤어 로스차일드가. 야 저거 괜찮다.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데카브리스트의 말을 들어봤더니 이게 영 아니올시다야. 딴 건 다 괜찮은데 민주공화국 세우겠다는 건 괜찮은데 유대인에 대한 자세는 옛날 러시아 사람들이랑 똑같아. 이 데카브리스트의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피드한테 통치를 맡겨갖고 유대인들을 한데 모으자. 그렇지 않다면 추방시켜버리거나.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터키로 유대인들을 보내서 터키 쪽 어딘가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자. 데카브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성립의 제안을 처음 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하고 데카브리스트 운동에 대한 크게 실망했죠. 로스차일드가. 그래서 이때부터 러시아와 등을 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이게 영국의 앵글로색슨 권력이랑 같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미국까지 이게 러시아랑 완전히 등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서구 전체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나 아주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1825년 전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빼고요. 미국은 러시아랑 친했습니다. 겉으로는 친했죠. 니콜라 1세, 알렉산더 2세, 알렉산더 3세 뭐 여러 차례 로스차일드의 대출 문제로 많이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하고 영국이요. 러시아한테 자유주의자들을 만들어서 폭동 자금을 대기 시작했고 유럽 프리메이슨 조직에 돈을 대량 투여해서 러시아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그래서 반 러시아 정서를 일상으로 만들었고요, 영국에서. 니콜라이 1세하고 알렉산더 2세는요, 로스차일드한테 어떻게 대항했냐면 프리메이슨을 금지시켰습니다. 러시아의 프리메이슨. 계속 로스차일드 돈을 받아갖고 체제를 뒤에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리 로스차일드 은행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말이에요. 이 하수인이 알렉산더 해리첸이라고 있다고. 이게 대단한 리버럴리스트인데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이 제임스 로스차일드 돈을 받아가지고 자유사상 서적을 마구마구 만들어갖고 러시아로 실어 날랐던 사람이에요. 이 헤르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칼 마르크스처럼 주식 투기로 돈을 벌었고요.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경멸하면서 금융가 편에 섰던 마르크스 이전의 선배 로스차일드맨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로스차일드랑 가까이 지냈냐면 1848년 그 니콜라이 1세가 저 혁명가 저 헤르첸이 지금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러시아 채권 동결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때 로스차일드가 편지를 보냅니다. 니콜라이 1세한테. 이 채권은요, 다른 나라 러시아인들도 같이 갖고 있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동결시키면요,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니콜라이 1세가 신경질나 그래가지고 로스차일드 은행으로 넘겨버렸어요. 이 헤르첸의 채권을 갖다가. 이 채권을 보면요, 주식 배당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죠. 야, 로스차일드 왕이 러시아 황제한테 명령을 했더니 황제가 딱 뒤로 물러나더라 이러면서 되게 놀라워했다고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의 금융 네트워크가 러시아,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네트워크도 딱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 스파이 로스차일드맨 알렉산더 헤르첸을 갖다가 자유주의라 그러면서 공부했던 게 한국에 어떤 아줌마 하나 있죠, 할머니. 왜 저기 러시아 대사관가 막 그랬어. 그 한국의 수준이 딱 거기밖에 안 돼요. 알렉산더 헤르첸이면 대단한 자유주의자고 민주주의자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고. 유대 테러리스트 원조가 인민의 의지당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또 좌파 놈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게 뭔 당인지도 모르면서. 1881년 3월 13일 날 알렉산더 2세를 죽이려고 7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7번째인 짜르한테 폭탄을 던져가고 죽었다고. 그런데 알렉산더 2세가 얼마나 러시아 농민들을 사랑했습니까? 러시아 농민들을 해방하고 막 그랬다고. 이 인민의 의지당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조직의 목표는 농민 해방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짜르 체제를 전복해가지고 짜르가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를 다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러시아 혁명 얘기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민의 의지당이 원했던 게 뭐고 어디서 돈을 받았으며 이거 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얘네가요, 다이나마이트를 최초로 폭탄 테러로 사용한 첫 번째 조직이 인민의 의지당이라고. 이게 얘네들이 로스차일드하고 영국 정보부랑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요. 인민의 의지당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혁명당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그때 비로소 로스차일드와 영국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그 이전에 인민의 의지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계속 이어졌으니까. 왜 그랬냐면 1880년대 러시아 남서부하고 오스만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잖아요. 그때부터 로스차일드와 영국이 러시아가 남진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러시아 내정에 깊숙하게 관여한다고. 그러니까 1890년, 1900년 이전까지의 러시아 혁명단체와 로스차일드 영국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1890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로스차일드와 영국이 러시아 혁명단체를 어떻게 키워주었는가. 레닌한테는 얼마를 줬고 트로츠키한테는 얼마를 줬는가. 뭐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간첩을 보냈고 러시아는 침략주의자, 팽창주의자, 제국주의라고 개소리를 막 해대기 시작했고. 이 로스차일드가 그랬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러시아에 완전히 실망했나 봐. 러시아처럼 큰 나라, 자원 많은 나라, 이런 나라를 잘 구슬려서 장사하면 될 것 같고 로스차일드는 그냥 간첩활동, 짜르나 총리 암살시키는 거, 공산주의 침투 이렇게 적대적인 방식으로만 계속 이어왔다고. 과연 이 방법이
이제 먹힐까요? 글쎄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과 러시아 국제관계 권위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가 있죠. 푸틴이 우유부단하다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계속 욕했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되기 위해 어떤 모욕이든 받아들였다. 그러나 크렘린은 현실로 이제 돌아왔다. 서구의 친구는 없고 적만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크렘린은 수년 전에 해야 할 일을 시작했다. 서방과 서방 경제 및 정치의 손을 떼는 것이었다. 지금을 기회로 알아라. 우크라이나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를 꺼버리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해버려라. 그러면 나토는 붕괴할 것이다. 유럽인은 나토가 러시아의 공격 앞에 단 1분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모택동이 수십 년 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워싱턴은 종이 호랑이다. 미국민의 대부분은 태어나고 잘 속고 세뇌가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에 산다고 믿는다. 고통만이 그들을 망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미국이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은 1898년 허약한 스페인과의 전쟁이었다. 필리핀. 이랬습니다. 저도 폴 그레그 로버츠와 생각을 같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한테 봐봐라 그러면서 왜 세게 안 나가냐고 그랬죠? 미국 그 독립을 러시아가 지지해 줬잖아요. 1803년. 미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가장 앞선 국가가 러시아였다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은 잘 지내왔어요. 근데 19세기 말 영국이 미국과 찰싹 달라붙으면서 그리고 또 미국 내부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적대하면서 미국 정부 또한 서서히 러시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1924년 레닌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집권하니까 이 두 세계가 서서히 갈려져 버립니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불가 그 선언 이후에는 달러의 목숨이 곧 미국의 목숨이었고 유럽의 목숨이었기 때문에 달러 체계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러시아는 냉전 시절보다 훨씬 더 미국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브릭스를 밀착적으로 밀고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거 용서할 것 같아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 강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폴 그레그 로버츠처럼 푸틴 이 바보같이 굴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1992년 소련이 해체되니까 월포이츠 선언을 해버렸잖아.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러시아 독주 선언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무릎을 꿇게 만들으라고. 서구인들 게르만 인종들은 말이야. 라틴 인종들은 말이야. 강한 자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서구인들은 말이야. 너무 오랫동안 약육강식의 정신세계에 빠져 있어갖고 강자한테 무릎을 쉽게 꿇어요. 히틀러가 영국 런던 공습했을 때 미국도 영국 정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러시아가 영국 런던에 폭격기를 보낸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침공한다. 키예프를 정복한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마디도 안 할 거라. 어째 저거 푸틴은 바보처럼 키예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 지금 하는 일이 자기네들은 돈바스 군사작전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그거 알아주나? 모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질질 끌면 사람만 더 죽어요. 전쟁은 길어지면 사람은 더 죽어. 빨리빨리 끝내라고. 박살을 내버리라고요. 키예프로 들어가서 개박살 내버리고 영국 런던에 폭격기도 보내. 뭐 어려워. 미국이 움직일 것 같아? 그까짓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때문에 핵전쟁이 명확관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기시장, 제약시장, 곡물시장, 금융시장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려는 미국 기업인과 금융인 월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군산복합업체는 말할 것도 없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군산복합업체 자체가 망해버린다고. 장사 그만하는 거야. 서구인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젤렌스키처럼 기어오릅니다. 폴 그레그 로버츠와 나도 동시에 강요하듯이 푸틴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죠. 강하게 밀어붙여야 러시아가 사는 거고 또 서구 사람도 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